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가 되면 정희 씨의 집 앞마당에는 늘 빨랫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빛이 바래고 끝이 해진 수건들과 아이들의 작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정희 씨는 굽은 허리를 펴며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책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장은 정희 씨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소중한 혼수였습니다. 시집 가기 전만 해도 정희 씨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학소녀였거든요. 늘 품에 시집이나 소설책을 끼고 다녀서 마을 어른들은 정희를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고 나니 그 뜨거웠던 문학의 열정은 밥 짓는 김 속에 섞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하루를 수십 토막으로 나누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태수 씨의 국을 끓이고 아이들을 씻겨보내고 밭일을 돕고 저녁이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웠죠. 그러다 보니 책장은 어느새 집안 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인 가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들의 제목조차 희미해질 만큼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남편 태수 씨는 젊은 시절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태수 씨의 발걸음이 집 밖으로만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떠도 대문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정희 씨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집안일에 무심해진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정희 씨의 손마디가 왜 이렇게 굵어졌는지 묻는 법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남편이 밖에서 일이 고되어 그러려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에게 줄 생선을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흥정을 하던 정희 씨의 시선이 문득 길 건너 포목점 앞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태수 씨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여자는 미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은빛 갈치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태수 씨는 미영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억지로 삼킬 뿐이었죠. 그날 밤 정희 씨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이 유난히 거칠었고 물소리는 평소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지만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일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수 씨는 늦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고 정희 씨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내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역시 정희 씨의 굳은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벽보다 더 두꺼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의 흔적이 정희 씨의 집 안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서 본 적 없는 화려한 손수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태수 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진한 화장품 냄새가 밴 쪽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대놓고 집안 살림의 주도권을 바꾸려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정희 씨가 아끼던 화분들을 마당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간식을 챙겨주었지만 정희 씨의 눈동자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문학소녀 시절 정희 씨가 밤마다 일기를 쓰고 시를 적던 공책이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젊은 날 정희 씨의 꿈들이 정갈한 글씨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공책을 품에 안고 방구석에 꿋꿋이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태수 씨가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희 씨는 공책에 코를 묻고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정희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 가장 깊은 서랍 속에 공책을 숨겼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 그 공책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정희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희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정희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오히려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희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차분하게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정희 씨의 얼굴을 덮었고 정희 씨는 그 열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문장을 사랑했고 세계를 꿈꿨던 그 어린 소녀가 아직 자신의 몸속 어딘가에 숨을 죽인 채 살아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가혹하고 앞날은 어두웠지만 정희 씨는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기 위해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정희 씨가 사는 집안의 분위기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대낮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미영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당을 지나 부엌과 방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빨래를 널다 말고 젖은 수건을 손에 쥐고 멈춰 섰습니다. 미영은 정희 씨를 힐끗 보더니 코끝을 찡긋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는 미영의 뒤를 따르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채광이 좋아서 겨울에도 따뜻해. 자기가 좋아하는 화분들을 여기 두면 되겠어. 태수 씨의 목소리는 정희 씨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 씨가 수십 년간 닫고 광을 냈던 장롱을 가리키며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불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던 정희 씨의 손때에 묻은 이불들을 미영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어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이 방 안에서 이 광경을 볼까 두려워 얼른 젖은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이불들을 다시 개며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태수 씨는 정희 씨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영과 함께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태수 씨는 정희 씨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정희 씨가 차린 반찬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집안의 물건 배치에 사사건건 간섭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의 밥을 챙기면서도 손이 떨려 숟가락을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정희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이제 대낮에도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정희 씨의 동선을 막아섰습니다.
좁은 부엌을 차지하고 앉아 화장을 고치거나 정희 씨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집 안에서조차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벽을 따라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태수 씨와 미영이 거실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대화를 나눌 때면 정희 씨는 작은 방에 박혀 귀를 막았습니다. 미영은 정희 씨가 아끼던 그릇들을 하나둘씩 꺼내 쓰기 시작했고 정희 씨가 심어놓은 꽃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화려한 꽃들을 심었습니다. 정희 씨의 삶이 녹아있던 공간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치 자기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와 미영이 밖으로 나간 뒤 정희 씨는 혼자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잠이 들었죠. 정희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수의 변화를 확신하게 된 정희 씨는 이제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마지막까지 가정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일군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영의 자리는 점점 더 고정되어 갔습니다. 미영의 옷가지들이 안방 옷장에 걸리기 시작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정희 씨의 물건 대신 미영의 향수병들이 놓였습니다. 태수 씨는 정희 씨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의 교육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정희 씨의 선택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밤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닦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얼룩 같은 삶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말입니다. 정희 씨의 눈물은 걸레질한 바닥 위에 떨어져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이 내일 아침에는 미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좀 끓여놔. 잠들기 전 태수 씨가 툭 던진 한마디에 정희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대답 없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 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문학을 사랑했던 고운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예전의 그 낡은 공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공책 속에 숨겨둔 문장들만이 유일하게 정희 씨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정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일의 태양을 견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태수 씨는 미영과 함께 살림을 차릴 준비를 끝냈다며 정희 씨에게 집을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아이들은 자신이 키울 테니 몸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나가라는 압박은 정희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태수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짜증 섞인 빛만이 감돌 뿐이었죠. 그날 밤 정희 씨는 잠든 두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희 씨는 이 아이들을 저 차가운 사람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 2시경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발 뒤꿈치를 들고 아이들의 옷가지를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이들의 책,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낡은 공책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짐은 단출했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결에 투정하는 아이들의 입을 손으로 가리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같이 여행 가자. 아주 조용히 따라와야 해.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군말 없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 소리가 날까 봐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섰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정희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정희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정희 씨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우물가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물을 길러 나온 마을 사람 몇이 정희 씨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아이들 손을 잡고 도망치듯 걷는 정희 씨를 보며 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춥고 졸린 듯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힘을 얻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고개를 넘을 때쯤 정희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 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희 씨가 향한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 집을 지키고 있는 올케와 오빠가 자신을 반겨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친정 동네는 정희 씨가 떠날 때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앞에 두고 정희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모,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이 보따리들은 다 뭐고? 대문을 열고 나오던 올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쳐 정희 씨의 치맛자락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올케의 시선은 정희 씨의 초라한 행색을 흑으며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삶은 생계라는 현실적인 고통과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처절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뒤돌아서면 정희 씨의 처지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올케는 정희 씨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식사 때마다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눈치 주었습니다. 오빠는 체면이 깎인다며 정희 씨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절감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친정을 나와 마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방 한 칸을 구했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아이들과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정희 씨는 당장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품살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의 집 빨래부터 식당 설거지, 밭일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 일하고 나면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일해도 방세와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에는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식사를 거르며 아이들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얹어주었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한때 문학을 논하던 반짝이던 눈동자는 생존의 피로에 잠겨 흐릿해졌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은 대놓고 수군댔고 어떤 이들은 정희 씨가 지나갈 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오죽하면 여편네를 쫓아냈겠어. 분명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들의 칼날 같은 말들은 정희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정희 씨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까지 튀는 불똥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날 아이의 책가방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교과서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 찢어진 책을 손으로 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의 등을 안아주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울면 아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기르며 솟구치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정희 씨는 밤마다 지친 몸을 뉘고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던 자신이 지금은 한 글자도 적을 힘이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문장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종이 위에 옮겨지기도 전에 현실의 고단함에 짓눌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품 안에 숨겨왔던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굳어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얀 종이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정희 씨의 삶도 그 빈 페이지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해가 뜨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할 것이며 자신은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으니까요. 정희 씨는 억울함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돌덩이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좁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세상은 정희 씨에게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않았지만 정희 씨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보며 다시 한번 다음 날의 일자리를 구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절망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야겠다는 욕망이자 동시에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말하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조금씩 잦아드는 초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여느 날처럼 식당 일을 가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면사무소 근처 문화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죠. 정희 씨의 시선은 게시판에 붙은 커다란 포스터 하나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제1회 지역 주부 101장 공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홀린 듯 포스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필 부문으로 나누어 평범한 주부들의 이야기를 공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1장이라는 단어는 정희 씨가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였습니다. 문학소녀로 불리던 시절 원고지에 글을 채워가며 느꼈던 그 짜릿한 희열이 손끝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길가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남편의 외도, 집에서의 축출,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비참하고도 숭고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문장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가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아이들의 저녁 밥상을 서둘러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숙제를 시작하자
벽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그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는 몽당 연필을 깎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삼켰던 비명과 차마 말하지 못했던 눈물 젖은 말들을 하나씩 문장으로 엮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눈초리와 친정집 문턱에서의 서러움, 그리고 아이들의 찢어진 책가방을 보며 느꼈던 분노가 종이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정희 씨는 글을 쓰는 내내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문장을 쓸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또 어떤 구절을 적을 때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희 씨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사건의 순서를 차분히 정리하며 자신의 삶이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생존의 의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희 씨는 원고지를 채워갔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장터에 들러 깨끗한 원고지를 몇 장 샀습니다. 그 원고지를 살 돈이면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줄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갈한 글씨로 퇴고한 글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닫힌 문 앞에서라고 붙였습니다. 글 속에는 피해자로서의 한탄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겪어낸 삶의 무게와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완성된 원고를 소중하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를 풀로 붙이며 정희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정희 씨가 세상에 내미는 당당한 명함이었습니다. 접수 마감일, 정희 씨는 일터로 가기 전 문화회관을 찾았습니다. 접수처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희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춥고 가혹할지라도 그 등불만큼은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꽃봉오리들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주 오랜만에 혼잣말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원고를 제출하고 돌아온 뒤 정희 씨의 일상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식당에 나가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했죠.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혹시 자신의 글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지, 너무 솔직하게 쓴 이야기가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에게 독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정희 씨는 일부러 장터의 큰 길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만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 씨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정희 씨가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그들은 정희 씨의 삶을 제멋대로 단정짓고 비하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해지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삶이 원고지 위에 이미 당당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일을 더 많이 맡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잡생각이 사라졌고 밤이면 몰려오는 불안감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잠시나마 정신적 고뇌를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정희 씨가 늦게까지 글을 고민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들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의 손을 잡고 대문 앞을 지키고 서서 정희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들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안 가. 그냥 공부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정희 씨는 생활의 리듬을 다시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하루를 들어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정희 씨가 문화회관을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슨 글을 쓰느냐며 오빠는 화를 냈고 올케는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며 혀를 찼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의 냉대를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마음의 문은 단단히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정희 씨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정희 씨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100일장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다음 이야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단어를 골라야 자신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될지. 고민하는 동안만큼은 현실의 가난도 소문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정희 씨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탈출구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선택은 이미 결과의 성패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설령 수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희 씨는 이미 이전에 힘없는 정희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과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정희 씨의 기도는 간절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예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매일같이 우체통을 확인하며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정희 씨는 점점 더 야위어갔지만 눈빛만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밤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정하더라도 나는 나를 쓰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문장은 정희 씨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방패를 가슴에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올 결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식당 주방에서 땀을 닦으며 물을 썰던 정희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면사무소 문화회관 직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축하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가 낸 수필 닫힌 문 앞에서가 주부 100일장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물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여자가 놀라 다가왔지만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기쁨보다는 그동안 견뎌온 시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상식 날 정희 씨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화려한 상장을 받아들었을 때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들려왔지만 정희 씨의 머릿속에는 장터에서 쏟아진 생선들과 새벽길을 걷던 아이들의 차가운 손, 그리고 혼자 울던 좁은 방의 냉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 씨는 상장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견뎠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문화회관 사람들은 정희 씨의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문장이 얼마나 유려한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잠시나마 정희 씨는 마을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고 회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현실의 공기가 정희 씨를 맞이했습니다.
상장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밀린 방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존경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시장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며 현실의 무게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얼마간의 돈은 당장 아이들의 운동화와 쌀을 사는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수상의 기쁨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다시 식당으로 출근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마디에는 여전히 물집이 잡혔고 하루 종일 물에 불어 터진 손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읽히고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받아온 상장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아는 큰아들은 상장에 적힌 엄마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상장을 방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낡고 좁은 방이었지만 그 상장 하나로 인해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지우며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생계를 꾸리는 일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의 삶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견뎌내는 억척스러운 엄마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작가의 길이었습니다. 두 길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희 씨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토록 작고 여렸던 두 아들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어 각자의 일터를 찾아 떠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희 씨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의 그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안락한 고독이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정희 씨는 아이들이 떠난 빈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정희 씨가 장원을 받았던 상장과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썼던 낡은 공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공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도 이제 와 돌아보니 삶의 한 조각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가락으로 누렇게 변한 문장들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의 절박했던 마음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정희 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희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만난 강사의 권유로 그림 수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정희 씨는 곧 선과 색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글로 다 담아내지 못한 감정들이 캔버스 위에서 화려한 색채로 피어났습니다. 정희 씨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남편 태수에게 버림받고 집을 나오던 그날의 선택이 자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과 냉대는 이제 희미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늙거나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정희 씨를 글 쓰는 할머니, 그림 그리는 할머니라 부르며 존경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는 그들의 시선에 이리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정희 씨는 그 흉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희 씨가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이었습니다. 문학소녀였던 시간과 억척스러운 엄마로 버틴 시간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합쳐져 정희라는 한 사람의 장엄한 일생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한 방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혹은 고통받는 누군가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성껏 다듬어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남겨줄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삶의 지혜였습니다. 정희 씨는 창을 열어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당에는 예전처럼 빨래가 널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빨래들이 마치 깃발처럼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희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하얀 머리칼과 깊게 펜주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의 펜 끝에서 새로운 삶의 문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